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허준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어마어마한 석학분들 앞에서 양자 분야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현재 통신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데 통신학교 다른 행사가 5시부터 있어서 제가 이제 패널 토론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발표에만 참석을 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서 이석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양해해 주시면 살짝 앞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양자 통신, 양자 센서가 정부에서 지금 분류하는 양자 기술의 ICT 분야의 카테고리입니다. 컴퓨터와 통신과 센서로 분류하는 건 지난 50년간 디지털 기술이 ICT라는 명분 하에 그러한 카테고리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양자도 그러한 카테고리에 맞춰서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 패널에서 국내 최대 전문가이신 우리 안재욱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양자과학은 미지의 세계고 새로운 영역이니까 우리가 편의상 지금 컴퓨터, 통신, 센서로 분류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영역이 추후에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영역으로 현재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연산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도구이고, 양자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은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양자 또한 마찬가지고, 센서는 생성된 정보를 감지하는 것인데 양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하는 장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양자 특성이라고 해서 중첩, 불확정성, 비가역성, 얽힘 등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고전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지금 많은 산업은 고전역학 기반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라고 하는 특별한 속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떤 조합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양자 통신이 가능하기도 하고 양자 컴퓨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과학에서 양자 ICT로의 접목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올해가 양자 과학자들 분들께서는 양자 과학 태동의 100주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1925년을 기점으로 하는 건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900년도를 또 양자 과학의 태동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900년대 처음 시작된 개념이 1920년대 중반에 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그, 보른, 이런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던 기간이 192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기술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과학이 태동해서 발전해서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공학자들이 나서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바꾸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1900년 혹은 1920년대에 태동되었던 양자 과학이 199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컴퓨터와 통신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5년에 있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30여 년 전에 이미 초기 단계에서 양자 과학이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으로 태동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미 태동된 시점부터는 1980년대 중반으로 잡으면 40년, 90년으로 잡으면 한 35년 흘렀지요. 그래서 지금이 양자 과학에서 양자 ICT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양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저 그림에서 맨 왼쪽이 큐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퀀텀 비트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위를 비트, 바이너리 준말로 비트라고 하는데, 퀀텀에서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정보 단위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정보로 보면 수학으로 보면 기호지만 물리로 보면 그것은 특정한 물리적인 속성의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초전도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광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 안재욱 교수님처럼 중성 원자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 각각의 물리적인 상태를 이용해서 초기 단계의 큐빗을 생성하게 되면 그 큐빗을 제어하고 또 큐빗을 원하는 대로 변환시켜야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양자회로라고 해가지고 양자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큐비트의 제어지요. 양자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발견이고요. 그것이 산업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제어가 더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되면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양자 상태를 제어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그 제어 기술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양자 상태는 뭐 중첩이다, 얽힘이다, 약간은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로 와 닿은데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추출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Z자 형태로 되어 있는 측정을 해서 지금의 상태가 결국 0이었는가 1이었는가를 측정해내서 얻게 됩니다. 이런 전체의 과정을 잘 만들어서 패키징해 놓으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양자 상태와 양자 제어가 에너지의 상태가 매우 낮은 그런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얇은 유리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주 얇은 유리판은 우리가 살살 만지지 않으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뚝 부러질 겁니다. 얇은 유리판이 쉽게 부러지는 이유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상태가 매우 낮기 때문이고 그거에 비해서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만져도 나의 힘이 그 에너지 유리 상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 거지요. 그런 얇은 유리판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작은 그러한 상태로 이것이 조작돼야지만 양자 고유의 특성인 얽힘, 중첩됨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노란색 박스로 큰 박스를 친 것처럼 우리는 극저온과 고진공의 제어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변 환경에서부터 금방 영향을 받아서 얇은 유리판이 깨지듯이 금방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양자 컴퓨터 모습에서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보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저 왼쪽에 약간은 좀 기괴해 보이는 저런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캡슐 안에 통일 또 이렇게 열어 제낀 상태고요. 실제로 저것은 저온과 또 외부 환경으로서의 막기 위해서 저거를 큰 통으로 쇠통으로 쉴드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쉴드 시키면 드럼통 같은 거밖에 안 보이니까 일부러 저거를 떼어낸 상태로 많은 선들이 나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자 상태는 외부 환경과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자 컴퓨터를 과연 그렇다면 수학적으로는 어떤 기호고 어떤 연산이지만 그걸 물리적으로는 뭘로 만들까? 맨 왼쪽에는 초전도로 만들어야지, 어떤 이온으로 만들어야지, 또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죄송하게도 여기 안재욱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중성 원자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또 다른 토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누가 경제적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결국은 성공의 열쇠가 되겠지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이 세 분이 받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존 클라크 교수님이 UC 버클리 물리학과 교수님이고 맨 오른쪽에 존 마르티네스가 1980년 후반에 박사과정 학생이었고요. 중간에 미셸 드보레라는 분이 프랑스에서 물리학 학위를 하고 마침 그때 박사후 과정으로 그 랩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이 1980년 후반 90년대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상태의 큐빗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초 연구를 하셨고요. 그거의 업적으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이분들의 업적이 과학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ICT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드신 것이 드디어 노벨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센서는 양자 에너지가 굉장히 낮으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낮으면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지만 이 낮은 에너지가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에너지로 한테는 쉽게 반응을 할 테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센싱하기에 매우 좋죠. 아주 약한 에너지 상태는 주변에 바람만 불어도, 주변의 온도가 조금이나 높아져도 금방 반응할 테니까 그렇기에 센싱하기에는 매우 좋겠죠. 따라서 양자 센싱은 매우 미세한 에너지의 차이를, 빛이 됐든 온도가 됐든 중력이 됐든, 그래서 미세한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 센서가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자 통신은 원래 목적은 양자 정보를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전송하는 건데, 지금의 양자 통신은 그 고유의 목적보다는 디지털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새 SKT, KT 개인 정보 털려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유출 피해 받게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해킹과 도청의 방법도 더 고도화될 텐데, 지금의 양자 통신은 정보가 전달될 때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게 해주는 암호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청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양자 상태가 붕괴되고, 양자 상태가 붕괴됐는지를 확인해서 누군가가 도청을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의 정보통신의 보안 체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양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싱을 서로 연결해주는 양자 정보 그 자체의 전달자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현재 대표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구글, IBM, 캐나다의 D-Wave라는 회사들이 일부는 양자 컴퓨터를 이미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는 상용에 가깝도록 개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어디다 쓸까? 우리 뒤에 한남식 교수님이 또 중요한 발표를 하실 텐데, 양자 컴퓨팅을 원래는 양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양자 상태에 제어 기술이 충분하지 못해서 양자 컴퓨터만으로는 우리가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지털 컴퓨터로 하고, 특별히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만 양자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가져와서 디지털 컴퓨터로 하자. 예를 들면 간단한 파일의 입출력이라든가 간단한 정보의 연산은 양자 컴퓨터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 별로 가용성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하이브리드로 연결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고, 이 디지털 컴퓨터를 연결할 때 이 디지털 컴퓨터 안에다가 자연스럽게 AI의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위 요새 많이 하는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어려운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의 표가 오류율 그랬는데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번 우리가 행위를 하면 한 번 오류가 납니다. 그거고요. 저 맨쪽에 10의 마이너스 28승은 10의 마이너스 28승은 제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행위를 한 번 하면 그때 한 번 오류가 납니다 라는 거죠. 여기 뭐 과학자분들이니까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은 어느 정도의 오류율이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0승, 10의 마이너스 16승, 어마어마한 숫자의 행위를 해도 오류가 거의 안 납니다. 왜요? 반도체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또 반도체 오류가 났을 때 그거를 커버하는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사용자는 내 컴퓨터가 오류가 날 거라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오히려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할 걸 걱정하지, 나는 잘했는데 노트북이 잘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신뢰도는 있어야 우리가 기계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의 상태는 어떠냐? 빨갛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0번 중에 한 번, 1000번 중에 한 번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100번 중에 한 번 할 때마다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는 단위 개별 요소가 100번 중에 하나는 거고, 컴퓨터 연산으로 하나의 결론을 얻으려면 1000번의 연산이 필요하면 100번 중에 한 번 오류가 난다는 건 1000번의 단계를 거칠 때 그중에 10번은 오류가 난다는 거니까 결국 못 쓴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개발되면 이 오류율도 점점 낮아질 텐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테니까 하드웨어 그런 큐빗을 만드는 분이 노력을 해서 미래의 양자 하드웨어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낮추겠지만 저 왼쪽에 보시는 지금 디지털 반도체까지 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습니다. 그것을 오로지 하드웨어만 기술만 할 수 없으니 양자 오류가 나도 그 오류를 고치자라고 하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술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 갑자기 양자 오류 정정이 중요하다라는 부각이 되고 있고, 제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 저로서는 덩달아서 연구비도 많이 생기고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양자 그런데 오류 정정이 디지털 오류 정정에도 디지털 기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자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장표를 오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수십 개, 수백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그 오류들의 연합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합이 필요하고 해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자 오류를 고치고 있어서 큐빗 수를 똑똑한 큐빗 수 50개만 있으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큐빗 50개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똑한 큐빗 50개 만들려면 어떤 분은 덜 똑똑한 큐빗 한 100만 개, 어떤 분은 1억 개, 어떤 분은 10억 개를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 정정의 기술과 잘 결합이 돼서 향후에 점차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쉬운 기술이 아니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 제 영역도 점차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 IBM 등등이 이제 양자 컴퓨터 큐빗 수 늘리는데 경쟁을 하다가 최근에는 우리 오류 정정도 하고 있어. 오류 정정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고 본인들도 느끼니까 오류 정정 지금 하고 있어라고 해서 구글과 IBM 또 스위스의 쭈리 ETH 대학 등등이 오류 정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고 이 기관들이 선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은 양자 회로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류도 고쳐야 되고 그것들이 덧셈, 뺄셈, 곱셈, 연산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생기는 것도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오버헤드가 큰 일입니다. 이제 하드웨어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드웨어의 오류를 더 낮춰서 오류 정정의 부담을 적게 할까라고 연구하실 거고, 저 같은 오류 정정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은 오버헤드로도 오류 정정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자 통신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자 통신은 최근의 흐름을 바탕으로 위성, 유선, 무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운데 있는 유선, 선이 있는 곳에서만 양자 암호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고 위성과 무선은 이제 막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보다는 조금 더 사업화 상용화에 가깝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저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멀고, 양자 인터넷 등등은 먼 미래의 얘기지만 조금 더 빨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지금의 인터넷 각각의 디지털 라인에 양자 채널이 또다시 이중으로 생겨서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할 때 디지털 회로성도 있고 양자 회로도 있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 같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자 오류 정정 보호 연구도 하고 양자 통신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자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